네, 가을을 클래식의 계절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수분이 있고 선선한 이 날씨가요, 현악기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이 컨디션 좋은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네. 우리 몸속에도 이런 오케스트라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네.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호르몬이 불협화음을 나타낸다면 우리 신체 리듬이 깨지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겠죠.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바로 호르몬들이 보내는 경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재홍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만히 숨죽인 채 서서히 일상을 침범해 나가는 내분비 질환. 이들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김재홍 원장이 설명한다. 혈액을 통해 몸속 곳곳으로 퍼지는 호르몬. 모종의 이유로 발생한 호르몬 분비 이상은 천천히 사람의 몸에 변화를 가져온다. 뇌하수체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또는 호르몬 자체가 너무 과하게 나오면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인데, 그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5가지가 있습니다.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갑상선 작업호르몬, 부신호르몬, 유즙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당뇨인 경우에는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세포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이제 하는 역할이 혈당을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면 이제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가 되기는 되지만 인슐린 분비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도 보통 당뇨가 발생하게 되죠. 항상 혈당이 걱정되는 당뇨병 환자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당뇨 교실이다. 올바른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등을 배울 수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혈당을 올리지 않으려면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그런 양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식단을 좀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식습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되도록이면 식사 조절 위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와 오랜 기간 인연을 맺는 김재홍 원장. 자신을 믿고 따르며 함께하는 환자들을 위해 오늘도 김재홍 원장은 진료를 준비한다. 처음에 병이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병 자체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점점 더 치료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차이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나머지 호르몬의 이상도 처음에는 크게 큰 차이를 두질 않을 겁니다. 조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치료를 하게 되질 않으면 뒤쪽에 시간이 지나고 난 환자의 인생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합병증이 생길 때 그때 불편한 걸 느껴서 다시 치료를 시작을 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만성질환, 특히 내분비내과계의 질환은 처음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보통 호르몬 하면은 행복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엔도르핀을 많이들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감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호르몬은 뇌하수체, 갑상선, 췌장, 부신 등의 기관에서 만들어지고 혈액내로 분비되어져서 우리 신체 대사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신체 대사의 조절 이외에도 유즙 분비 호르몬의 경우에는 우리 정신의 감정을 충만하게 해주고, 그 부신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네. 이게 호르몬이 몸속에서 넘치지도 않아야 될 것 같고 또 모자라지도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면 몸속에도 좀 적신호가 켜질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제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나 고지혈증 그리고 부신 호르몬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신체 문제, 저발 사춘기나 저신장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불균형을 다루는 과가 내분비내과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기저질환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당뇨병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인들의 병이라고는 알고 계십니다만 고대 이집트에도 당뇨병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소갈증이라고 해서 이 당뇨병 기록이 있고요. 네. 세종대왕도 이 병으로 평생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네.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병인데 당뇨병 어떤 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있고 이러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 내로 포도당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겠죠. 세포 내로 포도당이 들어가지를 못하면 그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던 포도당 농도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되면 혈관이나 또는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당뇨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걸로 생각되어지고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그 비만이나 또는 그 운동 부족, 고영양 그리고 이제 술이나 또는 과도한 약제 복용과 같은 환경적인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 당뇨병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흔히들 당뇨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목이 마른다든지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든지 또는 체중이 빠진다든지 피곤하다는 것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증상 없이 증상이 없다 보니까 치료하지 않고 지내다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그때쯤 우리가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때쯤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우리 혈액 속의 당의 양,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진단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를 넘었을 때, 정상에서 어느 정도 넘었을 때 진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식전 혈당이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 이상이 당뇨입니다. 밥을 드시고 2시간 뒤 혈당이 140 미만, 200 이상을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당화혈색소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3개월 평균 혈당입니다. 이 3개월 평균 혈당이 5.7 미만이 정상이고 6.5% 이상은 당뇨라고 합니다. 이 중간 단계를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통계 수치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명 중에 1명 그리고 60세 이상은 3명 중에 1분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 정도 될까요? 아마 더 많을 걸로 더 많을 생각되십니다. 걸요? 예. 어.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에는 예. 이제 건강 검진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증상이 있을 때만 이제 찾는 경우가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건강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보여졌지만 잠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식전 혈당 한 가지만으로 가지고는 당뇨를 진단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네. 식후 혈당이 올라가 있거나 당화혈색소도 같이 올라가 있는 걸로 감안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구체적인 환자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처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당뇨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그게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 사례에 대해서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0세 남자분인데 지금 현재 아무런 원래 증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 네. 병도 없으시고 불편한 것도 없으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한쪽 눈이 잘 보이질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걸음을 걸을 때 불편하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여러 가지 건강 검진도 받으시고 그리고 검사를 받으셨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지금 시신경 문제라 생각하고 수술 날짜를 잡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오셨던 거는 혹시 딴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오셨고 그때 당뇨로 이제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당뇨 때문에 이제 한 번씩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치료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이 눈 문제는 완전히 회복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당뇨는 아무런 그 증상이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합병증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한 번 정도 당뇨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당뇨 환자를 처음에 진단을 하고 치료할 때 가장 많이 먹는 이야기가 당뇨는 약만 잘 먹으면 되질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당뇨 환자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당뇨 나 관리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 잘하고 계시냐고 이제 여쭙게 되면 나 지금 음식도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지금 식사를 하고 그리고 혈당도 알람을 맞춰놔서 이제 당뇨 재고 그다음에 지금은 약도 규칙적으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생기게 되는데 이 한 분의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 진단 8년 차 되셨던 분이고요. 딴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이제 받으셨고 치료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신 거는 자기 나름대로 당뇨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배가 고프고 그리고 필요하고 몸무게가 붙질 않는다고 저한테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오셨을 때 너무 잘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최근에는 72시간 동안 연속으로 혈당 측정하는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달아드렸고 연속해서 측정한 혈당 기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혈당이 지금 봐서 떨어질 때는 거의 50까지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는 지금 보면 300까지 올라가죠. 네. 그래서 네. 혈당이 기복이 되게 심한 상태입니다. 자, 보통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올라가면 밥을 안 드십니다. 또는 적게 먹게 되고 적게 먹고 밥을 안 드시게 되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혈당이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걸 이제 저혈당이 이제 빠지게 되죠. 자, 저혈당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식사는 어떻게 되냐 하면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폭식을 하게 되면 혈당은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되게 되는데 네. 그래 많이 올라간 상태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혈당 올라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당뇨약을 더 올려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은 더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혈당이 심해지고 고혈당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이제 발생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단순하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특정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약이기도 하지만 식사하고 운동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운동 관리를 이제 설명을 하고 환자들을 진료를 보려고 그러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당뇨 이제 교실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충분한 영양을 골고루 넉넉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 당뇨라는 게 완치의 개념은 완치의 개념보다는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완치의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만큼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들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면 예. 한 번 발병되면 없어지지 않는 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친구처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친구도 못된 친구가 있고 착한 친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착한 친구와 못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결국 자기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혈당을 관리를 잘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의 이제 그 당뇨를 관리를 못하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가 당뇨병 약 안 먹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 이유가 당뇨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먹어요? 그냥 음식하고 식사 관리만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분이 대부분이죠. 예. 이분의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36세 된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봐서 처음 당뇨 진단 받으시고 저희 병원에 왔고 당뇨약을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체중이 좀 많아 보이는 특징은 있네요. 네, 체중이 많아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자기가 몸무게도 빼보고 식사하고 운동 관리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4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오셨는데 그때는 지금 보면 체중이 한 18kg 정도 자기 노력대로 이제 감량을 했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소변에서 단백뇨가 빠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고
혈당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변에서 단백뇨가 빠졌다는 거는 신장에 합병증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게 돼서 이제 이런 상태로 오셔서 지금 치료 중인 환자분입니다. 자, 당뇨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혈당이 올라갔다는 시점이 아닙니다. 당뇨라고 진단하는 혈당의 수치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시점부터를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단 당뇨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합병증 자체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자체는 계속 나빠지는 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슐린 분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정도는 당뇨를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가 잘 못 되는 사람일수록 혈당은 점점 더 급하게 나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당뇨 진단 받은 시점부터 철저하게 당뇨 관리를 해주셔야 당뇨가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당뇨 진단을 철저하게 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당뇨 진단을 잘 하지 않는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두 분 간의 당뇨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병증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이미 이렇게 노출돼서 생긴 합병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일은 없고 나빠지기만 하기 때문에 합병증 생기기 전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혈당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말씀 중에 좋아질 일이 거의 없다고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좀 절망적인 느낌도 드는데 네. 사실이 그 정도인가요? 이 유지란 자체도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당뇨 자체가 이제 유지가 혈당 관리가 잘 되면은 평생 문제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당뇨약을 한번 결정하게 되면 계속 꾸준하게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혈당약은 이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당뇨를 낮추는 것들이 속도를 낮추는 것들이 저희들이 목적이지 네. 그걸 갖추고 당뇨 자체를 이제 유지시키는 것들은 목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인슐린 주사 맞으면 이제 당뇨 인슐린 주사 제가 한 번씩 맞으라고 환자분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두렵다 또는 이제 당뇨가 내가 그만큼 높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인슐린 주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뇨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우리가 경우가 있는데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는 당뇨가 있고 인슐린 분비는 충분히 되지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무슨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분비가 충분히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다시 먹는 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나빠진다고 해서 뭐 주구장창 나빠진다기보다는 한 번씩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이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45세, 그 시기에는 당뇨 증상을 가지고 있고 혈당이 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인슐린 분비는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인슐린 분비가 잘 되어서 제가 혈당 관리를 잘하면 향후에 인슐린을 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식사하고 이제 운동 관리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난 뒤에 혈당이 지금 80에서 120까지 떨어져서 인슐린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까지 먹는 약만 해도 혈당 관리는 상당히 잘 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 주사는 필요할 때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쓰다가 이제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혈당 자제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 당뇨병 환자들의 사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당뇨병만 따로 홀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가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당뇨가 왔을 때 함께 오는 치명적인 합병증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당뇨는 완치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 없이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뇨가 관리가 잘 되지 않게 되면 혈관 내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반응들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받게 시켜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또는 눈이 실명을 하거나 콩팥 자체가 이제 망가져서 투석하는 상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당뇨병이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돌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를 이용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당뇨하고 혈압하고도 이 연관성이 많습니까? 그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예. 고지혈증이나 혈압이 많이 생기게 돼 있고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나 고지혈증이 또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대사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보통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혈관 질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위험인자, 그러니까 당뇨만 있다든지 혈압만 있는 사람에 비해서 혈압이나 당뇨 또는 고지혈증 당뇨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치료를 해야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살이 찌는 분들, 그러니까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에게 당뇨나 고혈압을 좀 의심해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이 당뇨병 고위험군인지 또 어떻게 예방을 좀 할 수 있을지도 좀 함께 알려주세요.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은 말씀하셨듯이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네. 고체중 그리고 이제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금 고열량을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만 이제 그거 외에도 혈압을 가지고 있거나 내지는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지혈증이 있는 분도 포함이 되게 되고 과거에 4kg 이상의 거대알을 분만했는 경우에도 당뇨의 위험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군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정도 식전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증명된 식품은 없는 상태고요. 그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 보통 그 중정도, 그러니까 등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보통 170분 정도 일주일에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적절한 영양을 가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당뇨와 만성 신부전 탓에 지금도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명숙 씨. 처음엔 자신에게 찾아온 병이 믿어지질 않았다. 30대 후반인데 살이 안 쪘는데 갑자기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가 살 뺀다고 그래 운동을 하고 처음부터 병원에 가봤어야 됐겠대. 미련스럽게 병원에는 안 가고 사람들이 살 빠진다 하는 약 있잖아요. 그걸 이것저것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그래가 병원에 가니까 당뇨로 가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지난 시간들. 그렇게 치료의 적기를 놓친 명숙 씨의 몸 곳곳에는 지울 수 없는 합병증이 남고 말았다. 눈도 잘 보이질 않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콩팥 자체도 지금 현재로는 지금 망가지게 되는데 자 이제 저런 상태가 되게 되면 또 치료한다고 해서 콩팥이나 망가졌던 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치료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 이유가 몸에서 점점점 인슐린 자체의 분비는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떨어지는 인슐린 분비에 맞춰서 약제라든지 또는 약제의 변동이라든지 식사 운동 관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병은 자꾸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진행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저런 식으로 합병증도 생기고 약제도 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갔으면 됐겠네. 미련스럽게 당뇨는 아니라고 생각도 안 했는 게라. 그래가 병원으로 너무 늦게 갔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제일 미안해. 내가 해야 되는 거 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내만 생각하고 하니까. 형옥 씨의 경우 처음 느낀 증상은 시력 저하였다. 급격히 나빠지는 시력에 형옥 씨는 불안하기만 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고 해서 당뇨가 있다고는 전혀 상상도 안 하고 있었죠. 그 눈에 이상이 온 이후에 뭐 대구 시내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가봤는데 원인 불명으로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시신경 수술 일정까지 잡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내과.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병이 당뇨 합병증이란 걸 알게 됐고
당뇨병 치료를 시작하자 눈은 거짓말처럼 좋아졌다.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약을 안 빠지고 꾸준하게 먹고 집에서는 제가 그 당뇨 자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자가 체크를 해서 그 기록을 계속 기록을 해서 2달 만에 병원에 오면 그걸 병원 담당 의사한테 제출을 하고 뭐 할 수 없이 이제는 죽을 때까지 조심하고 의사 말 잘 듣고 뭐 그 생각을 그래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나비 효과라고들 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사소한 사건 하나가 큰 변화를 또 불러온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 몸속에 이 나비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나비 모양을 한 갑상선 이야기인데요. 네. 이 갑상선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쥐락펴락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그리고 갑상선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갑상선염, 그리고 갑상선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갑상선 결절이 있는데요. 이 갑상선 결절인 경우에는 크게 암인 악성 결절과 그리고 암이 아닌 양성 결절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네. 네, 갑상선 질환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임신, 이제 자녀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주의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갑상선 질환 자체는 이제 임신과 관계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원인이 알 수 없는 우리가 난임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갑상선 질환을 확인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보시게 되면 31세 여자분입니다. 저한테 오시기에는 이제 피로함과 몸이 붓는다고 오셨는 상태고 이제 갑상선 기능이 의심이 돼서 검사했는 상에서 기능 저하증으로 나오셨고요. 그 기능 저하증 치료 후에는 정상이 돼서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3년 정도 치료하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때 알으셨어요. 보통 이제 그 전에 수차례 설명되지 않은 유산과 그리고 이제 난임이 있으셨던 분이고 치료 후에 임신이 되셔서 지금 현재는 아들과 딸 두 자녀를 출산하고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혹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그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난임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는 철저한 갑상선 기능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임신 중에는 보통 약을 복용할 때도 조금 더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갑상선 치료를 받거나 호르몬제를 복용하더라도 산모나 태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이나 조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태아의 그 신체 발달에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주어서 그 지능이 떨어지는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네. 임신 중도 임신 중이지만요. 임신 전에 이런 갑상선 치료를 통한 후유증은 없습니까? 임신에 이르기까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자체가 임신에 이제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지 네. 약 자체가 임신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임신 중에는 5손가락, 10손가락만 이렇게 건강하게 나면 좋겠다고들 얘기하는데 막상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욕심이 네. 더더욱 많아지는 게 또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커가는데 좀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방해되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영양 상태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질병이 있어서 키가 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키는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유전적으로 그 키가 큰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난 애들은 보통 이제 키가 지금 어떻게 돼 키가 이제 큰 경우가 많고 유전적으로 키가 적은 경우에는 그 적은 부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키가 적은 것이 당연합니다만 충분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있게 되면 충분히 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내분비 질환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요새 최근에 흔히 이제 문제가 되는 조발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 사춘기가 일찍 이제 생기는 경우를 말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그 7세 여자 환자인데 지금 봐가지고 이제 사춘기 증상이 있어서 이제 저희한테 오셨고 그래서 검사상에서 지금 봐가 조발 사춘기로 진단받고 치료를 이제 권유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료를 이제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상태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왔었는데 그때 초경이 이제 생겨서 이제 왔는 상태고 근데도 다시 치료를 또 거부하신 상태라서 지금 12세 때 딴 이유 때문에 왔을 때 키가 지금 보시다시피 142.2cm 정도로 거의 성장판은 다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반대로 이제 지금 봐서 이제 뒤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동일하게 7살이고 얘도 지금 사춘기 증상이 이제 있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왔고 검사상에서 조발 사춘기로 진단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살까지 치료를 했고 여기 10살 이후에 약을 끊었습니다. 치료를 종료를 했는데 종료하고 나서 11살에 초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성장판은 아직도 덜 닦인 상태로 159 정도까지 키는 컸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나타나는 성장판의 특징은 어디를 확인할 수 있나요? 성장판 그 특징은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골단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부분을 이제 성장판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예. 성장판 자체가 이 숫자도 중요합니다. 이 숫자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 늘게 되고 나이가 들면 이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되게 되면 성장판이 이제 닫혀버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성장판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그건 연령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7세의 성장판 모양이 7세 같으면 그건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7세의 손을 사진을 찍었는데 9세 성장판이 나온다면 네. 그거는 지금 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치료를 통해서 성장판이 닫히는 걸 충분히 조절할 수가 늦출 있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게 되면 흔히들 저희들 성인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붓거나 피곤해서 내원하게 되는데 애들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 남한데 얘가 제한테 왔던 건 키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네. 놀라고 내놔도 잠자고 그다음에 공부하라고 내놔도 잠자고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그래서 네. 검사를 했더니 기능 저하증으로 나와서 그 약을 먹고 나서 요새는 활달하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 키가 한 110 정도 안 됐던 애가 1년 정도 약을 먹고 거의 한 10cm 정도 이제 컸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남자애는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뭐 키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온 게 아니고 공부하라고 이제 책상에만 앉혀놓으면 자요. 자서 얘가 지금 뭐 의욕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좋은 영양제가 있는지 이제 제한테 물어보려고 데리고 왔던데 네. 갑상선 자체가 커져 있어서 검사하는 상에서 기능 저하증으로 나오고 이제 치료하고 나서는 이제 잠자는 건 사라졌습니다. 근데 키가 140이 된 게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160까지 지금 현재는 커진 상태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애들한테 성장이 끝나지 않는 애들한테 발생하게 되면 키가 커지를 않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제 드물지만 성장 호르몬 자체가 이제 결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도 키가 적어서 온 게 아니고 계속 필요하고 자다가 자꾸 놀라서 깬다고 저희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일단 여러 가지 검사했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고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분비내과에서 검사하게 되는데 했는 상에서도 떨어져서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한 1년 정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키가 1년 동안 한 12cm 정도 컸고 그거보다는 더 수면장애나 지금 봐서 필요한 것들이 없어져서 몸무게가 한 18kg 정도 이제 부른 상태로 되게 만족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요즘은 특히 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잖아요. 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도 불가능할 거고 또 밤에 부모님 눈을 피해서 스마트폰 만지랴 또 텔레비전 시청하랴 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참 많을 텐데 네. 이런 경우도 참 정상적인 성장에 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방해가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성장 호르몬 자체는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게 잠을 푹 잔다고 길게 잔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키가 적은 애들이 성장 호르몬이 키가 큰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잠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들도 보면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피곤도 하시고 또 뭐 걱정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른들도 밤잠 설치는 분들 좀 많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일단은 잠을 충분하게 자지를 못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다 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게 되면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 혈당이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저도 집사람한테 이야기 듣는 게 고마 스마트폰 고마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주무시기 적어도 4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인터넷이 있을 잠을 못 주무실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어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밤잠 설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연세가 또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갱년기 현상 중에 하나로 또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 보통 3개월에서 3년 사이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갱년기, 흔히 말해서 이제 얼굴이 달아오르고 등이나 머리에 식은땀이 많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것들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내분비 내과적인 병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가 이제 보통 이제 부신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흔히 이제 보통 오시기를 얼굴이 많이 붓고 그리고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이 많다. 그리고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력이라고 하죠. 옛날에 관절약이나 한약, 조약을 상당히 많이 드셨고 이런 경우에 이제 부신 호르몬이 거의 저하가 의심이 되면 자극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극 검사를 했는 상에서 자극 호르몬의 반응이 떨어져 있어서 부신 호르몬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부신 호르몬 보충 후에 대부분의 증상들이 소실된 경우입니다. 또한 이제 그 이외에도 지금 봐서 이제 56세 여자분인데 온몸에 식은땀이 한 번씩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그런 또한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 때문에 여러 군데 가서 이제 가정 검사를 하셨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내분비 내과에 오셨고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한 번씩 이제 부신 호르몬 중에서 수질 호르몬이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갈색 세포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혈액 검사, 소변 검사상에서 이상이 있어서 CT를 찍어서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부신에 이렇게 혹이 있었는 상태고 수술을 하셔서 이러한 증상들이 다 소실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흔히 보는 경우죠.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이제 답답한 증상으로 내원하신 46세 분인데 목 만져보니까 목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 의심돼서 치료를 하게 되니까 그런 다 증상들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해서 얼굴이 발한이라고 합니다. 땀이 많이 나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또는 이제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할 때는 내분비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자, 다음은 그 호르몬 얘기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화병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화병 또한 이 호르몬의 어떤 이상에서 오는 질환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이제 우리가 서로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저하증이나 그다음에 그 부신 호르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화병이나 우울증이 있게 되면 기능 저하증이나 그다음 갑상선 부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화병이 있으신 분들이 기능 저하증이 생기거나 갑상선에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이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관계가 있는 것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단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화병은 남편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의학 정보인 거죠? 맞은 것 같습니다. 영향을 조금은 미치나 봅니다. 예. 자, 계속해서 네. 목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사례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런 환자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 치료가 되질 잘 않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갑상선의 질환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44세 된 이분이 그런 경우인데 그 목에 자꾸 뭔가 답답한 느낌이 생기고 음식 삼킬 때마다 목에 걸리고 그래서 뭔가 꽉 조이는 느낌이 나서 이제 여러 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하셨습니다. 네. 뭐 인후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두염이라고 하고 하셔서 이제 치료가 안 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목 만져보니까 되게 큰 혹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왼쪽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혹이 있어서 초음파를 보니까 이 갑상선 자체에 큰 혹이 있고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낭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 뽑았습니다. 뽑고 다시 차서 이제 약 넣어서 붙여버리고 나서 이러한 증상들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 이제 우리가 목 자체가 답답할 때는 갑상선에 염증이나 결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 결절이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갑상선 결절 중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갑상선 암입니다. 그런데 네. 흔히 갑상선 암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착한 암이다. 예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갑상선 암도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일 흔히 아는 것들이 유두세포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거기는 예후가 좋습니다만 드물지 않게 림프암이나 내지는 이제 역행성암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단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든지 내지는 모양이 어떻다는 것을 떠나서 그 갑상선에 결절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뇌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골다공증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0일이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기도 또 한 것 같은데요. 네. 원인은 골다공증의 원인은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골다공증은 크게 이제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네. 많죠. 원인 없이 생긴다. 그러니까 네. 이제 흔히 원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딴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폐경이 된 어르신들에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졌을 때를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보시게 되면 34세 남자 환자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수 없는 나이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스코어 자체가 이제 골다공증으로 딴표에서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제 그런데 보통 34세 남자가 골 밀도가 떨어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칼슘 수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칼슘 수치가 증가돼 있습니다. 이 칼슘 수치가 증가돼 있다는 거는 뼈 속에 있는 칼슘을 피 속으로 지금 빨아낸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뼈 자체는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제 질환들이 이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게 되는데 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증가돼 있어서 이분은 부갑상선의 기능에 이상으로 생긴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부갑상선 자체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골다공증은 통증이 없어서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뼈 도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뼈를 도둑맞지 않게 하려면 또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골다공증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골다공증이 생긴 시점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뼈의 밀도가 가장 올라가는 나이가 20에서 30세인데 20에서 30대부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과 그리고 야외 활동을 통한 햇빛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들, 그러니까 걷는다든지 뛰는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최근 들어서 햇빛 자체를 거의 보지 못하는 저희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보면 저는 환자한테 음지에서 양지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고 비타민 D가 햇빛을 거의 보질 못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D 검사를 한 다음에 부족함이 판정된다면 보통 8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보통은 식사로 충분하게 이제 보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렇게 식사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800에서 보통 1000mg 정도의 그 칼슘을 보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갑상선하고요. 신장암하고 당뇨하고 당뇨하고 고지혈증. 지금 현재는 당뇨밖에 없습니다. 혈압 있고 당뇨인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갑상선 약하고 제가 그 당뇨약하고 뭐 호르몬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뭐 잡곡밥 먹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또 약 먹으면서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니까.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검사를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뇌분비계 기저질환들이요, 이 코로나 환자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네, 그 어느 때보다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한 시점이죠. 네. 약손 상담실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혈당이 좀 높은 편이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꿨고요. 자가 혈당 측정기로 수시로 혈당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식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올라갔다가 1시간쯤 지나면 평균 수치로 돌아오는데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분의 사연인즉슨 변동폭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에 정리해서 봤듯이 네. 이제 그런 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혈당의 기복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72시간 혈당계를 이제 달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혈당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복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꽤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좀 식사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채소 위주로 식단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골고루 그다음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량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는 이제 약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복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셔서 이제 무슨 이유 원인으로 식사인지 운동인지 아니면 이제 약제의 문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보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72시간 뭐 체크리스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계 예, 자체가 예, 예.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점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는 맞죠. 저희들 혈당 재봤자 하루에 4번 내지 6번 잴 수 있는데 네.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이제 달고 하루 종일 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패턴 자체를 이제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아내가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식 조절과 인슐린으로 혈당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혈당 수치를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하는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인슐린 주사를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먹는 약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네,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2배가 될 것 같은데 이럴 네.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임신성 당뇨가 생겨서 혈당 관리가 잘 되질 않게 되면 네. 태아나 산모한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당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맞고 적어도 식전 혈당은 95 이하로 식사하고 2시간 혈당은 140 이하로 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적정한 영양을 그리고 적당할 정도의 양을 먹어서 체중이 적절하게 붙도록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과도하게 음식을 이제 조절하게 되게 되면 케톤산 혈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태아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은 특별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먹는 약이 명확하게 임신 때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알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혈당을 관리를 못하여서 생기는 합병증보다는 좀 힘드시더라도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서 혈당을 관리해서 산모나 태아한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혈당을 관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적극적인 치료가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60대 여성입니다. 최근 갑상선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골다공증 약과 같이 먹으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2가지 약을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러게요. 2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또 혹시 부작용이 오진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골다공증 약과 이 갑상선 호르몬 약 네.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일단 부작용은 없습니다. 2개를 같이 먹는다고 해서 부작용은 없는데 네. 이제 문제가 그 골다공증 약과 이제 갑상선 약을 같이 먹게 되면 약이 흡수가 충분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따로 먹는 것이 좋은데 모든 골다공증 약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흡수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골다공증 약 중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을 먹을 경우에는 갑상선 약을 먹으시고 약제가 자주 먹지 않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약인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이나 한 달 간격으로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바꾸시게 되면 흡수의 방해를 좀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건이 된다면 딴 종류의 약, 딴 계열의 약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루 상간에도 그 시차를 두고 복용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약 다 전부 식전에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골다공증 약은 먹고 나서 이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딴 거 드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갑상선 약도 먹고 나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딴 거 드시면 안 되는데 네. 아침한 5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8시에 식사를 하실 것 같으면 아마 예. 가능 안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네요. 네. 자몽 주스하고 같이 먹어도 좋지 않습니까? 갑상선 약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갑상선 약도 흡수를 되게 방해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또 약도 많고 대표적인 게 이제 위장약이라든지 이제 칼슘약 또는 이제 오메가3와 같은 경우에도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포도 주스나 자몽 주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가 미미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복용하지 않는 한은 지금 봐서 한두 번 정도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갑상선 약은 반드시 식전에 먹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설마 그 자몽 주스하고 갑상선 약을 같이 먹는 일은 없을 거니까 네. 아마 어느 정도 드시는 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가을을 타는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펑펑 쏟아서 모두가 당황하기도 했고요. 저 혹시 갱년기인가요? 갱년기라면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남자는 갱년기가 언제부터 옵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요. 항상 갱년기가 아닐까요? 항상 갱년기가요. 남성들의 갱년기는 여성과는 달리 극복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보통 이제 남성 갱년기라고 하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은 20대에서 40대까지 최대치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 갱년기의 증상이라 그러면 자신감의 소실, 네. 그다음에 지금 봐가 자신감의 소실, 기억력의 감퇴, 그리고 이제 감정 기복이 이제 심한 걸로 이제 보통 표시가 되게 되는데, 그 정도는 같은 연령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연령대에 비해서 이제 그렇다면 그게 말은 맞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봐서 이제 훨씬 더 나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치료를 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자,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내분비 질환, 그리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다스리는 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평균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질환과 함께해야 될 시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번 무너진 건강은 되돌리기 어렵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 초기에 빠르고 적극적이며 올바른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여서 내일부터 하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영유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네. 만성 스트레스가 이 호르몬의 균형을 깨는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네,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진단, 또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르몬의 문제로 생기는 질환의 진단과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내분비내과 김재홍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